아저씨, 라면 하나만 사주세요. 동생이 너무 아파요. 작은 손들이 차창을 두드립니다. 새해 이브밤 서울 도심의 한 고급 호텔 주차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눈 덮인 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똑똑. 3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얇은 외투를 걸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야, 너희들 또 왔구나. 몇 번을 쫓아냈는데. 경비원이 큰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차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내려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이 아이들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6년 전 봄날로요. 작은 공연장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객석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그중 한 남자가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연 후 로비에서 남자가 연주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수줍게 웃으며 악수를 건넸어요. 연주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남자는 강준혁, 중견식품회사 이사였어요. 여자는 윤서아,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연주자였죠. 1년이 지나 작은 연주홀에서 준혁이 청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은 많지 않은 반면 신랑 측은 화려했습니다. 저런 집안 출신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준혁의 형수 유진이 우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결혼 후 준혁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급사하며 경영권과 지분은 차남 준혁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장남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혼란스러운 회사의 준혁은 매일 회의에 시달리고 서하는 집에서 혼자 남편을 기다렸죠. 그 무렵 시어머니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소식이 없구나. 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준혁은 병원을 찾았어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죠. 며칠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불임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형수 유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니? 준혁이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일을 어쩌나? 후계자를 어떻게 해? 형수 유진이 뒤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슬그머니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서아 씨 방은 확인해 봤어요? 가정부가 서아의 방을 뒤지자 가방에서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서아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저는 그거 넣은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증거가 있다며 버럭 화를 냈죠. 그때 준혁이 퇴근했고 서아는 남편에게 달려가 호소했습니다. 여보, 나 아니야. 정말 나 아니야. 하지만 준혁은 며칠째 회사에서 숙식하며 지쳐 있었어요. 서아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일단 진정하고 나 너무 힘들어. 일단 내가 좀 참아.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칠 후 서아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에요. 새쌍둥이에요. 병원에 방문한 서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준혁에게 얘기할까 고민했지만 그 집의 차가운 시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그 지옥에 데려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새해 이브보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낡은 반지하 집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아가 눈을 떴어요. 좁은 방에 새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일어나 발소리를 죽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며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 일이 끝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새 아이가 반겨줬어요. 엄마. 선우가 달려왔고 선율과 선재도 뒤따랐습니다. 서아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죠. 애들아, 오늘 재미있었어? 선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붙은 그림을 가리켰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와 새 아이가 손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우리 애들 너무 잘 그렸네. 엄마가 저녁 만들게. 식탁에 앉은 선우가 막내 선재 앞에 달걀을 밀어줬습니다. 막내가 먹어 아프잖아. 형은 나중에 먹을게.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자 서아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다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녁 일터인 빌딩 청소를 위해 나가야 했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문득 6년 전 어느 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회의 끝나면 같이 저녁 먹자.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었죠. 서아는 촛불이 반쯤 녹아내린 식탁을 바라봤었어요.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준혁은 자정이 넘어서 돌아와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었죠.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새해 이브밤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급 호텔 주차장에서 준혁이 막내 선재를 안아 올리며 얼굴을 살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병원 가야겠어. 너희도 같이 가자. 새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저혈당 쇼크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했나요? 선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제 점심이요.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을 데리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도시락과 우유를 샀죠. 테이블에 앉아 아이들이 먹기 시작했고 선우가 막내 앞으로 우유를 밀어줬어요. 선재 먼저 먹어. 준혁은 어린아이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름이 뭐니? 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선우요. 동생은 선율이고 막내는 선재예요. 준혁이 이름을 되뇌는 순간 선율의 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윗부분이 살짝 접힌 독특한 모양이었죠. 다른 아이들도 살폈는데 선우와 선재도 같은 귀였습니다. 준혁이 자기의 귀를 만지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우연이야. 아이들이 밥을 다 먹자 준혁이 말했어요. 아저씨가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저장해둬.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내일 새해 첫날에 여기서 낮 12시에 만나자. 인사하고 싶어. 선우가 환하게 웃으며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줬어요. 새 아이가 손을 흔들며 골목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죠. 다음 날 새벽 비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회의 소집하세요. 그날 오후 편의점 앞에 새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선우가 시계를 봤어요. 형, 아저씨 안 오시나 봐. 선율이 말했고 선재는 추위에 떨고 있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선우가 말했습니다.
새아이는 눈 속에서 1시간을 더 기다렸지만 준혁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재가 울먹였습니다. 아저씨 거짓말쟁이야. 선우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선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혁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오후 7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으로 향했지만 아무도 없었죠. 차 안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또 약속을 어겼어. 준혁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틀 후 저녁, 준혁은 죄책감에 아이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편의점 근처를 배회하다가 한 여자가 아이 셋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준혁이 차에서 내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새 아이가 라면을 먹고 있었고 준혁을 본 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저씨. 선우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선율과 선재도 준혁을 봤어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이 다가가려는데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였습니다. 서아도 준혁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아야. 편의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알아요? 서아가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저씨가 새해 첫날 약속했는데 안 왔어요. 선율이 말했고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얘들아, 집에 가자. 지금 당장. 빠르게 편의점을 나가는데 준혁이 뒤따라 나왔어요. 서아야, 제발 잠깐만. 서아가 멈춰서서 아이들을 멀리 보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 아이들이라도. 준혁이 말하자 서아가 손을 뿌리쳤어요. 필요 없어요. 애들한테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서아가 아이들에게로 가서 새 아이의 손을 잡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준혁은 차로 돌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 탐정사무소죠? 윤서아라는 사람 조사 좀 부탁합니다. 윤서아 씨, 6년 전 강준혁 씨와 이혼 후 출산 기록이 있습니다. 출생일을 보면 이혼 후 출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어요. 윤서아 씨는 현재 세탁소, 편의점, 새벽 청소 3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혜숙 씨는 말기 간경화로 투석 중입니다. 준혁은 서류를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곳 알아봐. 지금 당장. 일주일 후 준혁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려 있었어요. 결과 확인실 앞에 섰는데 복도 저편에서 서아가 간호사와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아가 걸어오다가 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발걸음이 멈추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준혁을 불렀어요. 강준혁 씨, 들어오세요. 준혁이 상담실로 들어갔고 서아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나왔어요. 천천히 서아에게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내 아이들이었어. 새 아이다. 서아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유전자 검사했어. 아이들 귀 모양 보고 의심이 돼서.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와서 뭐 어쩌려고?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려고? 준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만실 들어갈 때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 한 분도 안 오시냐고. 없음이라고 썼어요. 보호자라네. 복도에 나 혼자였어요. 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애들이 아플 때 혼자 없고 응급실 갔어요. 밤새 간호하고 아침에 또 일하러 갔죠. 밥이 없어서 굶은 날도 있었어요.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그런데 어떻게 내 아이를 난? 서아가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 불임 진단이 거짓이었어요. 당신 형수가 담당 의사에게 돈 주고 가짜 진단서 만든 거예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수가? 당신이 아이를 못 가지면 형수 아들이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쫓아낸 거예요. 서아가 서류를 준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았어요. 당신 형수가 전부 가로챘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겠죠. 회사 일만 하느라. 서아가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벽에 기댔어요. 손에는 2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서아가 준 증거 서류. 내 아이들. 그리고 형수가 한 짓. 나는 불임이 아니었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를 불렀습니다. 형수님 계좌 내역 추적해.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3개를 거쳐간 돈의 흐름. 위자료 10억이 유진의 비자금 계좌로 담당 의사에게 5천만 원이 송금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 준혁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우아하게 웃으며 들어섰어요. 도련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준혁이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위자료 횡령 증거입니다. 그리고 의사 매수 기록이고요. 형수님이 서아를 쫓아내려고 꾸민 일들이요. 유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고소라도 하시게요?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형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동의하셨어요. 앞으로 회사 출입 금지입니다. 유진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 서아는 준혁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준혁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몰래라도 돕기로 했죠.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반지하 건물 사고 구청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포장해. 내 이름 절대 나오면 안 돼. 일주일 후 공사 인부들이 서아의 집을 찾았습니다.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무료예요. 곰팡이를 제거하고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집이 훨씬 따뜻해졌죠. 그날 저녁 서아는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정기 투석 날이었어요.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는 이미 결제됐습니다. 앞으로 1년치도 선납되었고요. 서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후원자가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서아는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이야. 분명 그 사람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아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고마웠어요. 휴대폰을 들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죠. 왜 이러는 거야? 왜 도와주는 거야?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멀리서 서아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이 보였고 새 아이가 엄마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잘 먹어. 많이 먹어. 준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백미러로 집을 바라보며 준혁은 서아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다짐했죠. 하지만 그때 준혁은 몰랐습니다. 곧 큰 시련이 닥쳐올 거라는 걸. 유진은 어둠 속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이야 3명 제대로 처리해. 일주일 후 서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해요. 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간 기능이 거의 멈췄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아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아를 보며 힘없이 웃었어요. 서아야, 애들 잘 키워. 그리고 너무 미워하지 마. 어머니의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계 소리가 길게 늘어졌고 서아가 울부짖었죠. 서아의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작았습니다. 새 아이가 서아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왔어요? 장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어떻게 안 와? 장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아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한 남자가 아이들에게 다가왔어요. 안녕. 너희 아빠가 보내서 왔어. 같이 가자. 선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빠요? 응.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 남자가 웃으며 말했고 또 다른 남자 2명이 나타나 아이들을 둘러쌌습니다. 빨리 가자. 시간 없어. 남자들이 새 아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승합차에 아이들을 태워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네, 아이들이 없어졌다고요? 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차장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애들 누가 데려갔어요? 서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즉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위치 추적 신호 확인해. 아이들 신발에 달아둔 거. 며칠 전 준혁이 몰래 아이들 신발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뒀던 겁니다. 회장님, 신호 잡혔습니다. 외곽 폐공장 지역이에요. 준혁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찾을게. 반드시 데려올게. 차를 몰고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아도 동승했어요. 준혁이 말렸지만 서아는 고집을 부렸죠. 1시간을 달려 폐공장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새 아이가 한쪽 구석에 묶여 있었어요. 서아가 달려가려는 순간 남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준혁이 서아를 뒤로 밀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나가. 준혁의 눈이 붉게 빛났습니다. 서아가 아이들의 묶인 손을 풀었어요. 새 아이를 끌어안았죠.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형수님, 왜 이러는 거예요? 준혁이 피를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왜냐고? 내가 회장이 되는 바람에 내 남편이 밀려났잖아. 저 아이들만 없으면 돼. 그럼 내 아들이 후계자야. 유진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창고로 들이닥쳤습니다. 유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다 녹음됐습니다. 준혁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유진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갔죠. 애들은 괜찮아? 응, 당신 덕분에. 고마워요, 지켜줘서.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우가 다가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맞죠? 우리 아빠 맞죠?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응, 아빠야. 너희 진짜 아빠야.
선율과 선재도 옆으로 왔습니다. 새 아이가 아빠를 끌어안았어요.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서아는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조용한 가족 결혼식이었죠. 새 아이가 꽃잎을 뿌렸어요. 엄마 예뻐. 아빠 멋있어. 준혁은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미혼모와 저소득 가정을 돕는 곳이었고 서아가 이사장을 맡았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쌌어요. 3개였죠.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새 아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많이 먹어. 오늘도 힘내야지.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차에 탔어요.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아빠, 오늘도 데리러 와? 선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매일 데리러 올게. 아이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9시 회의가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일정 다시 잡아줘. 준혁이 미소 지으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준혁은 다시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회사보다 가족이 먼저였죠. 한때 잃었던 것들이 이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6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봄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